네, 안녕하세요. 양희세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쭉 취합하는 과정에서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 있었던 11월 3일에 있었던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11월부터 그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 대략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대략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누구나 흔히 이제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정책 금리 인상, 즉 이자율 상승이라는 게 올 것이다라는 거를 물론 이제 정확한 시기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자율을 정책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뭐 대략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경제학이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였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꼭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FOMC 내용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현재는 국채와 MBS를 각각 매달 800억 달러, 그 다음에 400억 달러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요거를 국채는 100억 달러 줄이고 그다음 저기 MBS는 50억 달러를 줄여서 즉 8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매달 조금씩 줄여나가는 12월까지는 현재 요 그 기조대로 가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제 FOMC 한 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장 상황에 맞게 국채와 MBS 보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 늘리거나 더 줄이거나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때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오버나잇 리포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얘기했었던 거죠. 예, 이 오버나잇 리포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이 그 어떤 이제 금융기관이 돈이 필요했을 때 리저브가 필요했을 때 페드에 가서 손을 벌렸을 때 이거를 5천억 달러로 한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은 0.25%를 하겠다. 요게 이제 디스카운트 윈도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10월에 있었던 그 FOMC 회의하고 뭐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나잇 RRP 요거는 현재 수준에서 0.05% 그대로 유지하고 기간당 1,600억 달러로 한도를 하겠다. 두 달 전에는 이게 1,800억 달러였었는데요. 지난달에 1,600억 달러로 그 한도를 올렸고 그 한도는 그대로 현재도 유지되는 겁니다. 크게 뭐 대동소이하고요. 뭐 그래프로 보자면은 10월까지 이 정도인데 11월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하니까 대략 2022년 내년 6월 내년 상반기 내에 이 QE 즉 국채와 MBS를 매입하는 거를 2002년 상반기면은 이제 영으로 만들겠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를 우리가 페드의 대차 대조표의 자산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던 거를 좀 더 극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니까 자산 매입 그 채권과 MBS 매입을 하니까 페드의 자산이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를 점점점 줄이겠다. 속도를 줄여서 2022년 6월에는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뭐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요게 테이퍼링인 거죠. 속도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페드가 이제는 있던 거를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타이트닝이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페드가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그 선언을 했고 구체적인 뭐 일정도 최소한 두 달짜리 일정은 나왔는데요. 이게 과거의 모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한번 보면요.
자, 과거에는 2013년 아마 이제 우리 많이 알 거예요. 이 차트는 아담 투즈라는 우리한테 아마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 대부분 어떤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붕괴라는 책 있죠. 크래시드라는.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를 분석한 아주 긴 책인데요. 두꺼운 책인데요. 이분이 그 리트윗을 한 건데요. 이 차트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EMBI 그 인덱스인데요. EMBI는 뭐냐면은 이머징 마켓의 그 본드하고 즉 그 이머징 마켓의 그 채권하고 US 본드하고의 이 스프레드가 얼마나 미국 그 국채하고 이 스프레드가 얼마나 나느냐 그걸 본 겁니다. 즉 이거는 결국 말하자면은 미국 국채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페드의 금리 정책인데, 즉 페드의 금리 정책이 이머징 마켓에 어떤 영향을 주나 그걸 보는 건데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머징 마켓의 그 국채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싸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실제 테이퍼를 진행했던 2013년 보면 이제 이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그러죠. 텐트럼이 발작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테이퍼 얘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크게 100 bps니까 1%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미국 선거 때고요. 2017년 그 트럼프가 당선된 그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컸던 게 뭐냐면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2020년 코비드 충격이 왔을 때 이때는 뭐냐면 테이퍼리스 텐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테이퍼 안 했는데 발작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요번 거는 테이퍼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별로 없죠. 예, 이거는 텐트럼리스 테이퍼, 즉 발작 없는 테이퍼. 그 다음에 테이퍼 텐트럼, 그 다음에 테이퍼 없는 발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번 거는 보면은 항상 과거의 어떤 사례에 비춰서 현재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를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자율 금리 상승, 이자율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뛰니까 정부가 페드가 금리를 상승하는 정책을 써서 이자율을 끌어내린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 그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본이죠.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 경기가 과열된 거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를 억제해야 된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물가가 상승했다. 이게 이제 경기가 굉장히 과열된 거고, 그럼 경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린다. 그러면 경기가 억제가 되고, 그러면 또 따라서 물가 하락하는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제 정책 도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우리 영상 설명하는데 URL을 달았는데 페드가이라는 조셉 왕이라는 그 미국의 페드에서 실제 한 5년 정도 그 트레이딩 부서에서 실제 일을 했던 분이 이렇게 아주 괜찮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거에서 많이 이제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조셉 왕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자율 상승을 정책 금리 인상을 기존에 있었던 이런 도식적인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억제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좀 자유롭게 벗어나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현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현재 금융 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환경과 굉장히 다른 환경인 거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금리 정책이 실제 경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은행의 자산은 대출한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그 다음에 뭐 미국 국채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BS도 모기지 그거에 관련된 채권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에 해당한 거는 예금이 있겠죠. 그러면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뭐냐면 예금 이자율은 작게 주고 그 다음에 대출한 쪽 이자율은 높게 받는 거, 요거 뭐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예금하고 대출하고의 차이. 요 예대 마진을 크게 하면은 은행의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지금 변화된 미국 은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물론 요거는 저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조금 이제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은행, 미국의 금융 환경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연준이 페드가 정책 금리를 올린다, 그럼 예금 금리도 따라 오를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이 예금 금리는, 예금은 우리가 자금 조달 비용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 왼쪽 자산 사이드는, 자산 쪽은 이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은행 자산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 자산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은행은 또 더더욱 그리고 이제 경기가 또 회복되는 그거 타이밍에 맞춰서 은행은 이전과는 달리 저희 영상을 보시면 우리 많이 봤었죠. 예금은 쭉 올라가는데 대출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죠. 근데 이 대출도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바로 신용 확대로, 즉 대출 확대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이자율 상승, 경기 억제, 물가 하락이라는 일반적인 도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물가 상승을 굉장히 올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게 반드시 클 거다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신용 확대로 연결이 돼서 물가 상승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또 이자율이 상승됨으로써 신용 확대가 억제되고 경기가 억제돼서 물가가 하락하는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대출을 통한 신용 확대가 굉장히 지금 2008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신용 창조로 또는 대출 확대로 연결이 돼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변화된 금융 환경이 뭐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은 2008년 금융위기로 또다시 돌아가야 돼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책 공조를 하면서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2008년에 위험해졌으니까 또 다른 그런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해서 나온 게 바젤 3 규제입니다. 그럼 바젤 3 규제에서 제일 먼저 금융위기 이후에 타겟을 잡은 게 뭐냐면은 MMF를 통해서 시초는 다 이 리포마켓에서 시작됐고, 리포마켓하고 연결된 MMF,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리포마켓 시작하고 또 MMF가 있었는데, 이 MMF 같은 도매 시장이죠. 도매 자금 시장에서 큰 규모로 이제 돈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금 조달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를 좀 억제하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히 MMF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즉 한 1년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소매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소매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큰 규모의 어떤 예금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죠.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팍 푸니까 그걸 갖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이런 소매 예금들이 증가했는데 이 예금 증가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뭐 한 2조 뭐 6천 2조 달러 뭐 거의 3조 달러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은행에 들어왔던 돈이 다시 한번 은행의 대차 대조를 보면은 은행에 들어온 돈들이 있는데요. 리포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이건 주로 다 MMF로부터 들어온 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매 금융, 김씨, 이씨, 미국이니까 존, 맘앤팝이 머니라 그러죠. 아빠 엄마의 팝 머니라 그러는데 이제 아빠 엄마들이 이제 돈이 생기면은 바로 일종의 돼지저금통에 예금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소매금융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크게 이제 구분해서 봤을 때 이 두 예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쪽 소매금융은 전체 규모는 크지만 개별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예를 들어 만불, 많아야 10만 불, 작으면 몇백 불 이런 금액들이라서 이자율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MMF를 통해서 또는 레포 시장에서 들어온 이 돈들은 이자율 변화에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들은 이거를 운용하는 은행에 맡기고 하는 사람들이 천만 달러 단위로 돈들을 여기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1bps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은행에서 1bps를 더 준다면 바로 글로 언제든지 은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돈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MMF에서는 이자율, MMF를 통해서 들어온 돈들은 이자율 민감도가 높고 소매금은 이자율 민감도가 낮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자율이 정책금리가 올랐을 때 지금 이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MMF로 들어온 돈, 그 다음에 소매금융으로 들어온 돈.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1조 달러가 들어와 있고 여기가 2조 달러가 들어와 있다. 그랬을 때 이자율 정책금리를 상승했을 때 이쪽은 이자율 민감도가 낮고 이 MMF는 이자율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자산 쪽의 이자율은 얼마든지 정책금리에 맞춰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이 은행에 굉장히 좋은 수익성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젤 3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참에 한번 바젤 3도 좀 다는 할 수가 없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한번 보면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R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거 서플리멘터리, 보조, 레버리지, 비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레버리지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LCR도 있어요. LCR은 Liquidity Coverage Ratio, 유동성 커버 비율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유동성에 관한 겁니다. 하나는 레버리지고 하나는 유동성입니다. 그럼 레버리지에 관한 건 뭐냐면 이 은행이 정말 현재 자산적으로 건전하냐, 즉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솔번시에 대한 얘기죠. 레버리지는 결국 솔번시. 이 은행을 지금 당장 팔았을 때 지금 이 은행이 빚 다 갚을 거 다 갚고 했을 때 순 가치가 0보다 크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퀴디티는 뭐냐면은 유동성은 지금 당장 누가 돈을 예를 들어 돈을 1억 원어치 인출하려고 하는데 그거 그 인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LR은 결국에 뭐냐면은 분자에 자기 자본금이 들어가요. 왜냐면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본에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은행이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이고 그거 나누기 위험 노출 금액인데, 위험 노출 금액이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위험 노출 금액 하면은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위험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만큼 안전하냐 안 하느냐, 불안전하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통 은행의 자산은 지급준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뭐 대체적으로 국채겠죠. 요게 있습니다. 근데 위험 노출 금액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럼 위험 자산에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 좀 이 은행이 보유한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굉장히 채권 등급이 낮아졌어요. AA에서 뭐 BBB로 낮아졌다. 그러면 그럼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바젤 3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위험 노출 자산에 지급준비금하고 국채, 미국 국채까지 이걸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하고 무위험자산, 보통 국채 같은 경우는 AA라고 해서 무위험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은 뭐 완전히 무위험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 SLR을 계산하고 할 때 분모의 위험 노출 금액에 위험자산하고 무위험자산 구별이 없다라는 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나 할까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들 있죠. JP 모건 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고 하고, 뭐 웰스 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은행들을 GSIB라고 부르는데요.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입니다. 요 은행들에 대해서는 SR을 5%, 너네는 중요하니까, 너네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5% 이상은 너네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즉 자기 자본이 전체 노출 금액의 5%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한번 간단한 수치를 한번 보면요.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은 이 5% 룰을 적용하면은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의 최대 규모는 뭐 200억이 되겠죠. 뭐 너무 간단한 산수죠. 그럼 이런 SLR 제약회에서 은행이 선택을 하겠죠. SLR의 목적은 특히 이 솔본시 그 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는 건데요. 결국에 이 SRL의 목적은 뭐냐면은 크게 본다면은 대차 대조표의 크기를 제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제 주체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자기 자본이 있고, 이 자기 자본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기가 발행한 채권, 그 빚, 부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자산이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다라는 건데요. 자기 자본이 있으면은 이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이 자산을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느냐라는 거를 예를 들어 GSIB 이 은행들은 5%를 넘어야 된다. 또는 자기 자본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20배 이상을 늘리면 안 된다. 즉 대차 대조표의 크기를 제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RL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급준비금이 분모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급준비금,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은 어차피 지급준비금도 분모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도 분모에 포함되니까 최대한 그
그 지급준비금을 덜 보유하려고 하겠죠.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은행한테 더 좋은 자산 수익성을 보장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틀림없이 은행은 지급준비가 같은 안전자산을 당연히 덜 보유하게 되겠죠.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바젤 3 하에서 SLR 요 조건이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또 그 SLR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또 이 바젤 3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LCR에 대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은행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실제 은행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